세상은 때로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감동을 선사합니다. 나이 들미 곧 고독과 동의어가 되어버린 듯한 요즘, 여기 한 북유럽 노인이 머나먼 동쪽 나라에서 인생의 마지막 불꽃을 다시 지폈습니다. 누군가의 작은 손길, 예상치 못한 따스한 눈빛 하나가 믿을 수 없는 변화를 가져왔는데요. 남편과 사별 후 10년간 그저 마지막 날만을 기다리던 스웨덴의 지식인 할머니가 한국 땅을 밟자마자 자국을 등지고 영주권을 신청하는 놀라운 선택을 했습니다. 듣기로는 그녀의 고국은 노인을 마치 짐처럼 여겼다고 하는데요. 한국에서 그녀가 목격한 충격적인 모습들은 무엇이었을까요? 도대체 어떤 경험이 그녀의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었는지 지금부터 그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엘사예요. 저는 76살 스웨덴에서 온 은퇴한 사설합니다. 평생을 스웨덴 국립도서관에서 수석 사서로 일했지요. 책과 기록 속에서 세상을 배우고 이해하며 살아왔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저 조용한 시간을 보내는 노인일 뿐입니다. 10년 전, 제 세상이자 가장 가까운 독자였던 남편이 오랜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난 후 제 시간은 멈춰버린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단순한 배우자를 넘어 지적인 동반자이자 가장 큰 정신적 지주였죠. 그의 부재는 세상과의 연결고리가 툭 끊어진 듯한 깊은 고독감을 안겨주었어요. 은퇴 후 제 삶은 집 안서재의 먼지를 닦거나 창밖 스톡홀름의 회색 하늘을 무심히 바라보는 것, 가끔 시장에 들러 혼자 먹을 만큼의 호밀빵과 베리 몇 알을 사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사람들과의 교류는 점점 줄어들었고 방대한 지식과 이야기가 담긴 책들도 더 이상 제 깊은 외로움을 달래주지 못했죠. 마치 잘 정리되었지만 아무도 찾지 않는 도서관의 외딴 서가처럼 저는 그렇게 홀로 남겨진 기분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국에서 IT 컨설턴트로 일하는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잔잔하던 제 일상에 예상치 못한 파문이 일었죠. 아들은 제가 스웨덴에서 홀로 지내는 것을 걱정하며 한국에 와서 몇 달간 쉬면서 새로운 환경을 경험해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평생 익숙한 곳을 떠나 낯선 아시아의 나라로 간다는 것이 내키지 않았고 변화를 받아들이기엔 너무 늙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스웨덴을 벗어나 본 경험도 거의 없었고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제게 너무나 멀고 막연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몇 달만이라는 말이 묘하게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남은 생의 마지막 여행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리고 언제 닥칠지 모르는 노쇠함과 죽음 앞에서 아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두려움이 뒤섞였죠. 아들이 굳이 그 먼 한국으로 오라고 하는 데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마치 오랫동안 펼쳐보지 않았던 고서를 꺼내듯 용기를 내어 한국행 비행기 표를 예약했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짐을 싸면서도 마음은 복잡했어요. 설렘보다는 불안감이 훨씬 컸습니다. 과연 제가 잘 적응할 수 있을지, 아들에게 폐만 끼치는 것은 아닐지 걱정이 앞섰죠. 그래도 어쩌면 이 여행이 제 삶의 마지막 챕터에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더해줄지도 모른다는 작은 기대를 품었습니다. 12시간이 넘는 긴 비행 끝에 저는 마침내 낯선 땅, 한국의 인천공항에 발을 내딛었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고 공항 건물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심장이 오래된 시계추처럼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죠. 이것이 제 인생의 두 번째 시작이 될 줄은 그때는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고 인천공항 터미널 안으로 들어선 순간 저는 저도 모르게 숨을 멈췄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제가 평생 상상했던 공항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복잡한 인파와 소음, 어지러운 안내판 대신 마치 잘 설계된 미래 도서관의 열람실처럼 모든 것이 조용하고 질서정연하며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길게 늘어선 줄도 당황한 표정의 사람들도 보이지 않았죠. 그 대신
여권 정보를 인식하는 QR 스캐너는 소리 없이 푸른 빛을 깜빡였고 제가 길을 묻기도 전에 로봇이 스스로 다가와 부드러운 목소리로 안내를 시작하더라고요. 다국어 지원이 된다는 표시가 선명했어요. 창밖으로는 자율주행 셔틀버스가 미끄러지듯 승객들을 실어 날랐고 벽면의 거대한 스크린은 실시간 날씨와 미세먼지 농도까지 제가 평생 다뤄온 도서관의 분류 체계보다 더 방대하고 유용한 정보들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너무나 비현실적이어서 마치 제가 SF 영화 속 한 장면에 들어와 있는 듯한 착각마저 들었죠. 속으로 내가 평생 몸담았던 도서관의 정보 시스템보다 훨씬 앞서 있구나. 아시아, 특히 한국이 이렇게 발전했을 줄이야. 나는 정말 좁은 세상에 갇혀 살았구나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수십 년간 책 속의 지식만을 진리라 여겼던 제가 직접 경험한 현실은 그 어떤 책보다 강렬했어요. 제 편협했던 시각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이 첨단 기술의 향연 속에서 잠시 방향을 잃고 멈춰선 제게 단정한 유니폼 차림의 젊은 공항 안내 데스크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환한 미소를 띠고 있었고 제 불안한 기색을 먼저 알아차린 듯 했어요. 도움이 필요한지 눈빛으로 묻는 듯 했고 여권을 받아 입국 심사 안내를 돕겠다는 의사를 공손한 태도로 전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를 부르는 호칭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할머니라고 불리는 듯 했는데 스웨덴에서는 거의 들어본 적 없는, 어쩌면 무례하게 들릴 수도 있는 그 단어가 이상하게도 그의 입에서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늙었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느낌이 아니라 마치 손녀가 할머니를 부르듯 조심스럽고 다정한 배려가 느껴져 순간 코끝이 찡해졌죠. 그의 세심한 안내 덕분에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입국 절차는 놀라울 정도로 순식간에 끝났습니다. 아들을 기다리는 동안 공항 라운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첫인상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놀라운 기술력보다 더 인상 깊었던 것은 그 모든 것이 사람을 향한 배려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이었죠. 빠르고 정확하지만 차갑지 않고 조용하지만 무심하지 않은 한국의 이 묘한 매력에 빠져들면서 어쩌면 이 여행이 단순히 몇 달의 휴가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예감이 스쳤습니다. 아직 본격적인 여행을 시작하기도 전에 벌써 스웨덴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쉬워지기 시작했으니까요. 인천공항에서의 경험은 마치 제 삶의 새로운 장을 여는 서문과 같았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지 나흘째 되던 날 아침이었어요. 아들이 제게 한국의 선진 의료 시스템을 경험해보라며 가까운 대학병원에서 간단한 건강검진을 받아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평생을 도서관에서 활자들과 씨름하며 보냈고 수십 년간 큰 병치레 없이 지내왔기에 건강에는 나름 자신이 있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여기까지 와서 무슨 건강검진이냐며 손사래를 쳤어요. 하지만 아들은 스웨덴과는 완전히 다른 경험일 거라며 제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그 눈빛에서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음을 직감했고 결국 아들을 따라 나섰습니다. 아들과 함께 도착한 병원 로비는 제가 상상했던 병원의 모습과는 사뭇 달랐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갔지만 전혀 혼잡하거나 소란스럽지 않았고 마치 잘 짜인 교향곡처럼 각자의 동선에 따라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듯 고요함마저 감돌았습니다. 안내 데스크 대신 우리를 맞이한 것은 사람 키만한 대형 스크린이 달린 AI 키오스크였죠. 아들이 제 여권 정보를 이용해 간단히 예약 확인을 하자 화면에는 제 이름과 함께 예약된 검진 항목들이 표시되었고 차분한 여성의 목소리가 흘러나오며 터치스크린을 통해 기본적인 문진이 시작되었어요. 마치 도서관의 자동 대출 반납 시스템처럼 진료 전에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하는 시스템에 감탄하며 대기실로 이동했습니다. 그곳 역시 번호표를 들고 하염없이 기다리는 풍경 대신 전광판의 안내에 따라 해당 진료실 앞으로 이동하는 시스템이었죠. 이런 환경이라면 의료진도 환자도 조금은 숨 쉴 틈이 있겠구나. 그 생각은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를 맞이한 젊은 진료 보조원은 낯선 외국인인 저를 조금도 어색해하거나 불편해하는 기색 없이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처럼 환한 미소로 인사를 건넸어요. 영어가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제 말을 끝까지 주의 깊게 들어주려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혈압을 재고 난 뒤 그녀는 제 손등을 가볍게 토닥이며 무언가를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듯 했습니다. 곧이어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네주더군요. 검사받느라 힘들었을 테니 마시라는 듯한 눈빛과 함께요. 그 사소하지만 진심 어린 배려에 제 마음 가장 깊은 곳이 울렸습니다. 스웨덴에서라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죠. 정해진 절차와 효율성이 우선시되는 곳에서는 그런 인간적인 온기를 기대하기 어려웠으니까요. 환자 개개인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싶어도 시스템과 시간에 쫓겨 그럴 수 없었던, 어쩌면 저 자신도 과거에 그랬을지 모르는 모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곳 한국의 병원은 달랐어요. 최첨단 기술과 시스템 속에서도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과 배려가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친절에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죠. 진료를 마치고 병원을 나서며 아들에게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여기 한국 병원은 참 이상하다고, 첨단인데 이상하게 따뜻하다고, 정말 대단한 것 같다고 말이죠. 그날 밤 숙소 창가에 기대앉아 병원에서 받은 따뜻한 물 한 잔의 온기를 떠올리며 저는 이곳 한국이 제가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어쩌면 책 속에서만 찾으려 했던 인간적인 가치를 다시금 깨닫게 해줄지도 모른다는 예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제게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자신이 잠시 프로젝트 때문에 방문했던 서울 근교의 실버타운을 함께 구경 가자는 것이었죠. 노인시설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는 스웨덴에서 보았던 혹은 상상했던 암울한 풍경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희미한 소독약 냄새가 배어있는 길고 어두운 복도,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는 표정 없는 노인들, 정해진 시간에 맞춰 기계적으로 제공되는 식사와 돌봄, 웃음소리 대신 무거운 침묵만이 감도는 공간,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뒤덮는 죽음의 그림자. 그곳은 제게 삶의 종착역이자 가능하면 피하고 싶은 암흑과 같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완강히 거절했습니다. 그런 곳에 가보고 싶지 않다고, 제 마지막 모습이 그렇게 되는 것을 미리 보고 싶지 않다고 말이죠. 하지만 아들은 한국은 다를 거라며 한번 가보면 제 생각이 바뀔 거라고 저를 설득했어요. 아들의 진심 어린 권유에 마지못해 따라 나섰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서울 도심에서 차로 약 1시간쯤 떨어진 곳, 나지막한 언덕 위에 자리한 실버타운은 입구부터 제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하얀 담장 너머로 보이는 잘 가꿔진 정원에는 작은 연못과 산책로가 있었고 계절을 맞은 노란 유채꽃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죠. 그 풍경은 마치 고급 휴양지나 잘 관리된 대학 캠퍼스를 연상케 했습니다. 정원 벤치에 앉아 담소를 나누는 노인들의 표정에서는 그늘 대신 평온함과 여유가 느껴졌어요. 로비에 들어서자 싱그러운 실내 화분들과 따뜻한 색감의 조명, 그리고 잔잔하게 흐르는 클래식 음악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안내 데스크의 직원은 방문 예약을 확인하며 마치 호텔 직원의 응대처럼 정중하고 밝은 태도로 안내해 주었죠. 시설 내부는 어디 하나 어두운 구석 없이 밝고 깨끗했으며 사람들은 저마다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도서관에서 신중하게 책을 고르는 어르신, 도자기 공방에서 진지한 표정으로 그릇을 빚는 어르신, 요가 스튜디오에서 강사의 지도에 따라 스트레칭에 열중하는 어르신들. 그 모습 어디에서도 제가 상상했던 무기력함이나 고립감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아들의 소개로 잠시 방문한 한 입주민의 방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창가에는 아기자기한 재봉틀과 오늘도 내 삶의 주인공은 나 라고 적힌 손글씨 액자가 놓여 있었고 정갈하게 정리된 찻잔 세트는 이곳이 단순한 시설이 아닌 한 개인의 취향과 삶이 존중받는 생활 공간임을 보여주었죠. 방의 주인이신 은퇴한 교사라고
자신을 소개한 단정한 모습의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공간을 자랑스럽게 보여주며 이곳이 자신의 선택과 결정으로 마련한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는 온전한 자신의 집이라는 점을 당당한 몸짓과 표정으로 설명하는 듯 했어요. 자식들에게 미안함을 느낄 필요도 없다는 듯한 그 자신감 넘치는 태도는 마치 망치처럼 제 가슴을 강하게 두드렸습니다. 스웨덴에서 제가 두려워했던 것은 늙는다는 사실 자체보다 늙음으로 인해 제 삶의 결정권을 빼앗기고 시스템의 일부로 그저 돌봄의 대상이나 의료 기록 속 숫자로 전락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었어요. 그러나 이곳 한국의 실버타운은 달랐습니다. 노년은 보호받아야 할 시기일 뿐 아니라 여전히 배우고 즐기고 관계 맺으며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가는 시간으로 존중받고 있었죠. 입주민들이 직접 그린 그림 전시회, 바리스타 자격증을 딴 어르신이 운영하는 작은 커피 모임, 스마트폰 활용법이나 디지털 사진 편집 같은 특별 강좌들은 나이 들미 멈춤이나 쇠퇴가 아니라 새로운 배움과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실버타운을 나서며 뒤돌아본 풍경 속 바람에 흔들리는 꽃들 사이로 행복하게 웃으며 산책하는 노인들의 모습은 제게 경이로움 그 자체였죠. 그날 밤 저는 숙소 침대에 누워 창밖을 보며 나지막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곳 한국에서는 늙는다는 것이 죄나 부끄러움이 아닌 것 같았어요. 늙었다는 이유로 미안해하거나 움츠러들 필요 없이 당당하게 나로서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사실, 스웨덴에서는 감히 상상하지 못했던 풍요로운 노년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한국이 진심으로 부러워 눈물이 흘렀습니다. 한국의 따뜻함과 활기에 조금씩 익숙해지면서 저는 아들 없이 혼자 동네를 산책하는 작은 용기를 내기 시작했어요. 유난히 햇살이 따사롭고 하늘이 맑았던 어느 날 오후 아파트 단지 옆 공원을 천천히 거닐며 오랜만에 찾아온 평화로운 여유를 만끽하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가슴 한쪽이 뻐근하게 조여오면서 숨쉬기가 힘들어졌어요. 눈앞이 아찔하게 하얘지면서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 쓰러지겠구나. 비틀거리며 가까운 벤치에라도 앉으려던 찰나 제 의식은 희미해져 갔습니다. 그런데 정신을 완전히 놓기도 전에 주변에서 다급한 소리들이 들려왔어요. 누군가 저를 발견하고 소리치는 듯했고 곧이어 여러 사람의 발걸음 소리와 웅성거림이 느껴졌습니다. 순식간에 제 주위로 사람들이 모여드는 기척이 있었죠. 누군가는 재빨리 어딘가로 연락하는 듯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제 손을 꼭 잡고 괜찮냐고 정신 차리라고 계속해서 제 의식을 붙잡으려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바닥이 차갑게 느껴졌는데 곧이어 무언가 부드럽고 따뜻한 것이 제 몸 위를 덮는 감촉이 느껴졌어요. 망설임 없이 자신의 것을 내어준 듯한 온기였습니다. 지나가던 등산복 차림의 사람들, 유모차를 끌던 젊은 엄마로 보이는 이들까지 모두 가던 길을 멈추고 달려와 저를 둘러싸고 어떻게든 도우려 애쓰는 분위기였죠. 정신을 잃을 새도 없이 주변의 모든 소리와 손길이 저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몇 해 전 스웨덴의 겨울, 눈 쌓인 길가에 넘어진 노인을 아무도 선뜻 도와주지 않고 그저 멀찍이서 바라보거나 무심히 지나쳐가던 차가운 풍경이 떠올랐습니다. 그 기억과 너무나도 대조적인 지금 이 순간 저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눈을 감았죠. 모든 것이 너무나 비현실적이었습니다. 잠시 후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도착한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지는 동안 젊은 응급구조사 한 명이 제 손을 부드럽게 잡아주었습니다. 그의 차분한 목소리 톤과 행동에서 깊은 안도감이 느껴졌어요. 꼭 피를 나눈 가족이 아니어도 이렇게 서로 돌봐주고 걱정해주는 마음들이 한국 사회에는 있다는 듯한 그런 따뜻한 위로가 제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지난 10년간 남편을 잃고 홀로 쌓아왔던 외로움과 슬픔의 벽이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듯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죠.
병원에서 간단한 검사와 응급처치를 받고 안정을 되찾았을 때 제 곁에는 소식을 듣고 황급히 달려온 아들이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침대 옆 작은 탁자 위에는 누군가 놓고 간 듯한 작은 비닐봉지가 놓여 있었어요. 봉지 안에는 김밥 한 줄과 탐스러운 귤 몇 개, 그리고 작은 메모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툰 글씨로 또박또박 적힌 메모에는 저를 걱정하며 기운내라는 따뜻한 격려의 마음이 담겨 있었죠. 아들이 오기 전까지 잠시 제 곁을 지켜주었다는,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동네 가게 주인 아주머니가 남기고 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조건 없는 따뜻함, 낯선 이방인 노인을 향한 진심, 어린 염려와 정성에 저는 온몸을 떨며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아들에게 되묻는 수밖에 없었죠. 스웨덴이었다면, 아니, 제가 알던 세상 그 어디에서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쓰러진 노인 하나쯤은 그저 시스템에 맡겨졌을 테지만 이곳 한국에서는 모두가 제 일처럼 달려와 손을 내밀어 주었어요. 그날 밤 병원 침대에 누워 저는 처음으로 사무치던 외로움 대신 깊은 위로와 인간적인 연대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낯선 나라, 한국에서 남은 생을 살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을 처음으로 품게 되었죠. 병원에서 며칠간 안정을 취하는 동안에도 한국의 따뜻함은 계속되었습니다. 의료진들은 단순히 환자를 대하는 것을 넘어 마치 저를 오랫동안 알아온 사람처럼 세심하게 보살펴 주었죠. 퇴원하는 날 병원 입구까지 저를 나온 혈압을 재주었던 그 젊은 진료 보조원은 제 손을 잡고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이제 괜찮을 거라는 안심과 함께 언제든 불편하면 다시 찾아오라는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듯 했어요. 마치 이곳이 제 집처럼 편안하게 느껴지도록 배려하는 그 눈빛에서 저는 또다시 목이 메었습니다. 모든 것이 절차와 규정대로 움직이던 스웨덴의 시스템과 달리 사람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고 진심으로 다가서는 한국의 모습은 이미 제 마음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죠. 얼마 후 손녀의 학교 발표회에 참석했을 때였습니다. 10살짜리 작은 아이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요즘 우리 가족이 한국을 정말 많이 사랑하게 된 것 같다는 이야기였어요. 그 이유를 설명하며 저를 바라보는 아이의 눈빛에는 순수하고 깊은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이 자신들의 할머니에게 보여준 따뜻함 때문이라는 그 말이 마치 조용한 연못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제 가슴에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표현은 제가 앞으로 남은 인생의 페이지를 어디서 채워나가야 할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듯했죠. 스웨덴으로 돌아갈 예정일이 다가오자 저는 처음으로 아들에게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혹시 제가 여기 한국에 조금 더 오래 머물 수는 없을지 조심스럽게 운을 떼었죠. 아들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제 눈 속의 진심을 읽고는 따뜻하게 고개를 끄덕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나아가 단순히 머무는 것을 넘어 한국에서 살고 싶다는 제 확고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아들은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했지만 곧 저의 결정을 존중하고 지지해주겠다며 영주권 신청 준비를 함께 알아보기 시작했죠. 물론 현실적인 어려움은 많았습니다. 복잡한 체류 자격 변경 절차, 아직은 낯선 건강보험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언어의 장벽이 가장 큰 걱정거리였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만난 한국 사회는 놀라울 정도로 외국인에게 친절하고 관대했습니다. 서툰 제 영어를 인내심을 가지고 웃으며 들어주고 필요한 정보를 찾아주려 애쓰던 출입국, 외국인청의 민원 담당 공무원, 제 수준에 맞는 한국어 초급반을 추천해주고 할 수 있다며 격려해준 주민센터의 자원봉사자, 외국인 실버 주민들을 위한 작은 소모임을 소개해준 이웃들까지 마치 온 세상이 저를 환영해주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코를 찌르던 김치 냄새에도 차츰 익숙해졌고 몸에 좋다는 말에 용기를 내어 조금씩 맛보기 시작하면서 저도 모르게 한국 생활에 깊숙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가끔 남편의 사진을 보며 당신도 여기 와봤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리움에 잠기기도 했지만 그 슬픔은 더 이상 저를 외롭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에 대한 설렘과 기대가 그 자리를 채워갔죠. 저는 이제 규칙적인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아침이면 이웃집 아주머니와 함께 공원을 산책했고 그분이 가끔 언니, 이거 맛 좀 봐요 하는 듯 정겹게 건네주는 따끈한 김치찌개를 나누어 먹으며 깊은 정을 느꼈어요. 이제 저도 완전 한국 사람 다 된 것 같다는 그분의 말에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깊은 소속감과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아들 내외 역시 한국에서의 생활에 만족하며 온 가족이 함께 한국에 정착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은 제게 더 큰 기쁨을 주었죠. 마침내 떨리는 마음으로 출입국 외국인청 창구에 영주권 신청 서류를 제출하며 저는 저를 담당했던 친절한 공무원에게 수줍게 제 생각을 표현했습니다. 혹시 제가 한국 이름을 갖게 된다면 마을 그늘 같은 이름은 어떨지 생각해 보았다고요. 저도 이제 이곳에서 누군가에게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작은 그늘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에서였습니다. 복잡한 서류 더미를 앞에 두었지만 제 마음은 더없이 가볍고 희망찼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이라는 새로운 고향에서 제 인생의 마지막, 그러나 가장 찬란한 장을 써 내려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손녀를 품에 안고 푸른 한국 하늘을 올려다보며 남편에게 속삭였죠. 여보, 나 여기 한국에서 아주 잘 지내고 있다고. 이게 정말 사는 건가 보다고 말입니다. 저는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다만 너무 늦게 알아버린 이 눈부신 햇살과 따뜻한 정, 그리고 소소한 행복들을 조금이라도 더 오래 누리다 가고 싶을 뿐이었어요. 한국은 제게 깊은 외로움 대신 따뜻한 관계를, 무의미한 기다림 대신 살아갈 이유를 선물한 제 인생의 마지막 기적이자 진정한 안식처가 되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스웨덴에서 오신 엘사 할머니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어요. 깊은 외로움 속에서 한국을 찾으셨다가 이곳의 따뜻한 정과 사람들의 진심 어린 배려 속에서 새로운 삶의 희망과 두 번째 고향을 발견하신 감동적인 여정이었죠. 저도 엘사 할머니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일상의 작은 친절과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와 삶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닫고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한국 사회의 따뜻한 면모를 다시금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이야기를 함께 공감해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이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된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더욱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